안녕하세요. 오늘은 50년간 정신의과 선생님으로 살아오신 이근우 선생님의 신간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을 일부 낭독해서 올렸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이 본인 나이 60대 후반에 배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 생각하고 시도를 안 했더니 어느새 90이 되어서 그때 안 한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인생에 늦은 것은 없다. 나중에가 아니고 뭐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지금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목 앞에 어차피 살 거라면 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요. 인명은 제천이라 언제 이 세상을 졸업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왕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모두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의 일부를 추려서 낭독하겠습니다. 어차피 살 거라면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프롤로그. 인생의 비극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절망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올해로 90살이 되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할아버지다. 등은 구부정하고 걸음은 느리고 머리카락은 희다. 9년 전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생각에 스쳤다. 다행히 뇌에 손상 없이 외상에 그쳐 한 달간의 입원으로 치료는 일단락되었다. 그 후 죽음은 내게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몽테뉴는 죽는 법을 알면 모든 예속과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낯설고 두렵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되도록 불안한 마음을 달래면서 생활에 나가려고 노력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종일 몸을 즐겁게 움직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일과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물러나준다. 고마운 일이다. 사고 이후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의 시력마저 침침해졌다. 결국 얼마 전에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서부터 컴퓨터를 장난감 삼아 온라인 강의도 듣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안부도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를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청탁받은 원고가 한둘이 아닌데 난감했다. 할 수 없이 대학생인 손자 손녀에게 도움을 청했다. 내가 구술한 것을 타이핑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주들은 알바 삼아 내 일을 도왔다. 시력이 약해진 슬픔을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달랬다. 건강의 상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심정으로 눈을 씻고 찾아보면 좋은 점들이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속담이 괜한 말은 아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를 세워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겠다.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원래부터 많지 않았고 흐르는 시간을 당해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나라는 존재의 미약함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가운데 발견하는 사소한 기쁨과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세월로 인한 무상감과 비애감을 달래준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2013년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출간하고 나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독자들은 자주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지요. 내 인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거나 행복이 가득하지만은 않았다. 남들처럼 먹고 사느라 억지로 일해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아이 넷을 키워야 하는 형편인데 뜻하지 않게 감옥과 군대를 다녀오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일상의 지루함과 소소한 시련이 번갈아서 찾아오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7가지 병을 앓고 있으니 행복해봐야 얼마나 행복하랴. 다만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소한 즐거움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내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재미있는 인생이라기보다 재미있기를 바라는 인생에 더 가깝다. 어떤 독자들은 나에게 봉사, 공부, 등산, 글쓰기 등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느냐며 그 비결을 묻기도 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럴 작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먹고 시작했다면 오래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찾아서 즐기겠다고 생각하니 꾸준할 수 있었다. 큰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큰 불행이 된다. 그러나 소소한 즐거움은 마음만 먹으면 얻기도 쉽고 쌓이면 큰 재미가 된다. 50년 넘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가를 탐구했다. 내 경험으로만 보자면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둘 다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과도해서 좋을 게 없다. 아무리 후회한들 바꿀 수 없는 과거이고 아무리 걱정한들 피해갈 수 없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더 나쁜 점은 이 2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들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이다. 만약 어느 시점에 이르러 후회와 불안에 잠을 설치게 된다면 이제는 지나온 삶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후회해도 내 인생이고 만족해도 내 인생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정도면 훌륭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리 준비한들 미래에 찾아오는 노화와 상실까지 막을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되 불안한 마음은 현재의 즐거움으로 달래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뭐든지 알면 두렵지 않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다른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접하고 느낄수록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그런 준비 과정에 아흔의 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바랄 게 없겠다. 또 누구나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삶을 대하는 습관이나 자기만의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나 역시 작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니 삶을 대하는 일정한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이야기일 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기만의 삶의 법칙을 찾는 계기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그것이야말로 평생을 벼려온 자기만의 독특한 삶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해야 했다. 인생을 정반대의 태도로 살았던 2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40살에 군용 트럭에 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한 일이었으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반신불수가 됐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늘 말하곤 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는 40년을 더 살아 80세의 나이에 평화롭게 타계했다. 다른 한 사람은 나보다 연배가 높은 교수님이다. 학자이자 교수로 남들이 보기에 그분의 인생은 모자랄 게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다. 가정도 학교도 세상도 문제투성이라고 했고 심지어 날씨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노상 불평을 들어야 했던 동료 교수나 학생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아마 사사건건 분노가 올라오는 그분 자신이 가장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그분은 정년을 마치고 금방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사모님께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연세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아쉽기는 뭐가 아쉬워요. 자기 성질 못 버려 일찍 돌아가셨는데. 가끔
나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 보곤 한다. 한 사람은 시련을 겪고도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탄대로를 걸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다. 왜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았을까?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첫째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반평생을 장애와 더불어 살아간 그는 불행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수용했다. 누구나 평생 부유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생은 뜻대로만 풀리지 않는다. 노력이 부족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다.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다. 그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삶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반대로 선배 교수님은 뭐뭐 해야 한다는 기준이 많았다. 세상은 뭐뭐 해야 하고, 사람은 뭐뭐 해야 하고, 나는 뭐뭐 해야 하고. 그런 기준들에 자꾸 걸려 넘어졌다. 매사 문제투성이었다. 문제는 모든 일을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데 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타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 내 눈에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을 단번에 교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씨를 바꾸겠다고 떼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불평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이 버거워진다.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번째 이유다. 선배 교수님은 자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몽땅 놓쳤다. 사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몰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다. 학력, 재력, 건강 등 많은 자원을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 반대로 반신불수로 살았던 그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는 미래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었던 불운한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이 단념했다. 자책감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는 대체로 다정했고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품에서 따뜻하게 생을 마감했다. 90에 이른 나는 반신불수의 삶을 살았던 그를 자주 떠올린다. 내 왼눈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명 상태다.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던 오른눈은 어렵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 눈마저 거의 보이질 않는다. 고개를 돌려 시선을 맞추고 볼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봐야 형체만 보일 뿐이다. 급기야 몇 달 전에는 공식적으로 중증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답답함과 불편함을 넘어 견디기 어려운 불안과 분노를 동반한다. 그럴 때 나는 하반신은 못 써도 긍정적으로 살다 간 그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린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본다. 비록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 더군다나 컴퓨터에 능한 보호사를 만난 덕분에 청탁 원고도 쓰고 인터뷰에도 응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또 여전히 나를 찾아주는 이들이 있고 오늘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시력 상실로 인한 좌절감을 다스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노년에 이르러 찾아오는 우울감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기가 쉽다. 죽음에 대한 근원적 불안이 선명해지고 밥 먹듯이 쉽게 하던 일들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불편하고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노화로 인한 변화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우울에 잠기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도록 연구실로 출근한다. 데려다줄 사람만 있으면 주말에도 연구실에 들른다. 집에 있으면 괜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텔레비전만 켜놓고 나도 모르게 우울한 생각에 빠져든다. 연구실 출근은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그걸 모르는 자식들은 걱정하는 마음에 주말만은 집에서 편히 쉬라고 채근한다. 하지만
노년의 휴식은 별로 권장할 만한 게 못 된다. 차라리 할 수 있는 한에서 몸을 바삐 움직이는 게 좋다. 어느 날은 연구소에 앉아 있는데도 울적함을 떨치기가 어려웠다. 자꾸 지나간 과거, 못하게 된 일 같은 것들만 떠올랐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울하면 재밌는 일을 만들면 된다. 나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때 유행했던 유머 모음글을 찾아 나섰다. 글을 읽으며 웃고 거기에 짧은 생각을 덧붙였다. 그 글이 벌써 60편이 넘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좋아한다.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힌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노화 자체가 거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부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거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르다 라는 식으로 회피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일시적 위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시련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는 바르게 보는 데서 시작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옛말처럼 상황을 직시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이미 일어난 불행은 물릴 수 없다. 하지만 그 불행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있는 법이다. 비록 미약한 발버둥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작은 시도가 쌓여 습관이 되고 행동 양식이 된다. 시련을 겪고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과 무탈한 인생인데도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 나는 강연에 나가면 이 말을 자주 한다. 누운 사람은 앉아보세요. 앉은 사람은 서보세요. 선 사람은 걸어보세요. 걷는 사람은 뛰어보세요. 때론 끝모를 시련이 연이어 닥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은커녕 무엇도 해볼 도리가 없고 좌절은 습관화된다. 하지만 그런 때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단계만 시도해보는 것. 그 작은 시도가 많은 것을 바꾼다. 첫 걸음에 뛰는 사람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뛸 수도 있게 되는 법이다. 사람은 참으로 오묘한 존재다. 갖은 시련을 겪고도 웃고 베풀 줄 아는 자도 사람이요. 꽃길만 걷고도 불평할 수 있는 자도 사람이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타고난 운명도 예기치 않은 행운과 불행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모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장. 아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드는 생각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자식에겐 좀 더 무심했어야 했다. 내 아들은 천문학자다. 아들이 별에 관심을 둔 것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다. 어린 나이에 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나는 명절 때가 되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은사하신 교수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는데 그때 교수님께선 아들을 앉혀두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다. 아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교수님은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느라 모두 집을 비우니 바라볼 게 별밖에 없었을 것이란 진단을 내리셨다. 즉, 별은 아들이 느끼는 분리불안의 상징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라는 뜻이었다. 과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다운 말씀이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등촌동에 택지를 분양받아 집을 지을 때 아이들 방의 천장 한 편을 뚫어 지붕으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 아이들은 곧잘 기어 올라가 지붕 위에서 놀았다. 밤이 되면 총총히 뜬 별을 관찰하기에 좋았다. 나는 아들이 천문학자의 꿈을 키운 게 그때부터였을 거라고 추측했다. 아들의 꿈에 내가 일조했다는 생각에 어깨가 으쓱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그보다 전이었다. 아들은 직장에 나간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혼자 남아서 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을 드러내던 밝은 별 하나가 있었다. 아들은 그 별의 정체가 궁금했다. 그러나 부모도 선생도 그 별의 이름을 몰랐단다. 그래서 우연히 학생 잡지를 보다가 그 별이 금성임을 알게 됐다. 그렇게 별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고는 천문학자의 꿈을 굳혔다고 한다. 아들이 천문학자가 된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테다. 그래도 본인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그저 별이 궁금해서였다. 은사님의 진단처럼 부모와의 분리불안 때문도 별을 관찰하기에 좋은 집에 살아서도 아니었다. 그저 제 삶 속에서 별을 발견했고 별을 궁금해했고 별을 탐구했다. 그게 전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같은 사건을 아이가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서 놀랄 때가 많다. 내가 아이를 위해 큰맘 먹고 한 일을 아이는 전혀 기억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에겐 흔적조차 남지 않은 기억인데 아이에겐 뼈아픈 사건으로 각인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모 노릇이 어렵다. 내가 준다고 해서 아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주지 않은 걸 아이가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등촌동에서 살던 시절은 내겐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당시 등촌동은 인구 폭발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던 곳이었다. 당연히 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했다. 아이들은 큰 길을 건너 버스를 타거나 산등성이를 넘어 학교에 가야 했다. 길은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아서 비만 오면 진흙바닥이 되었다. 그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출근하던 나는 깨끗한 병원이 내 신발로 인해 온통 흙투성이가 되는 게 무척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출근하면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신발을 닦곤 했다. 게다가 우리 집을 짓던 건설사가 부도난 바람에 우리 집은 대문도 없이 미완성인 상태였다. 안락한 공간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지 못해 늘 미안했고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촌동 시절이 유년 시절의 꽃으로 남아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야산에서 꿩도 보고 뱀도 만났다. 다람쥐와 이름 모를 새들과도 친구가 되었다.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공터에는 동네 아이들이 때로 모여 저녁이 될 때까지 뛰놀았다. 대문이 없으니 내 집, 네 집 할 것 없이 모두 한 가족처럼 지냈다. 나에겐 불편하고 위험하던 동네가 아이들에겐 자연이 어우러진 탁 트인 놀이터였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전부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온전히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필요한 것을 흡수하며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과연 옳은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부모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자식은 부모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섭취한다. 즉,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그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일만 피해도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자기 인생을 사는데 열중해도 부모로서 역할을 괜찮게 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연세대에서 이화여대로 자리를 옮겼을 때 동대문 병원에는 외래만 있고 병동이 없었다. 처음으로 내 주도하에 20명이 입원 가능한 병동을 열었는데 나는 이곳에 아이들을 자주 데려왔다. 친척들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며 나를 나무랐다. 하지만 아버지의 일터를 아이에게 보여주는 게 왜 잘못이란 말인가? 나는 내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험한 병자 취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했고 환자들과 직원들은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해 주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명절이 되면 연극이나 합창을 연습해서 병원 식구들 앞에 선보였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저 자기들끼리 해보고 싶은 것을 쿵짝쿵짝 만드는 게 참 신기하고 기특했다. 기발한 상상이 엿보이기도 했고 때론 어른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다. 또 봄, 가을에 한 번씩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야외 나들이를 가면 아이들은 주요 게스트로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환자들에겐 세상과의 접점이 되었기에 치료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또 귀여움을 듬뿍 받으며 무엇이든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았다. 나는 동대문 병원에서 극작가 오영진 선생과 이강백 선생, 연출가 김상열 선생의 도움을 받아 사이코 드라마를 치료법으로 도입했다. 그런데 이때 맺은 문화예술가들과의 교류가 큰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큰아들은 오영진 선생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오영진 선생은 별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강백 선생은 무대에 오르지도 않은 희곡 초고를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아들이 쓴 초보적인 소설에 감탄하며 감상평을 해주기도 했다. 지금도 아들은 책과 연극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미술관에 드나드는데 그런 취미의 바탕엔 병원에서 맺어진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내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다닌 건 아니었다. 잘한 일이라고 꼽아봐야 고작 내 일상을 숨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뿐이었다. 그것도 작정했다기보다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따로 쪼개기가 어려워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랬는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제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흡수했다. 내가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다. 아이 키우기의 신비로움이란 이런 게 아닐는지. 아이를 잘 기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 아이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여타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다. 그저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좋은 부모라는 상에 억눌리기보다 그저 온전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할 것.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의 명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삶을 알아서 꽃피운다. 그래서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 그저 부모만 있을 뿐이다. 어쨌든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았어야 했다. 2014년 정월 초하루 드디어 80살이 되었다. 축 처진 눈꺼풀과 성성한 백발, 약간의 난청과 침침해진 시야, 느린 걸음에 구부정한 어깨까지. 이제 누가 봐도 확실한 할아버지다. 연구실로 가는 길에 있는 육교를 천천히 오르는데 지나가던 중년의 한 남자가 어르신 정정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나는 말없이 웃어 보였다. 저 남자는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쏟아지는 책임과 의무가 버겁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론 이만큼 해내는 자신이 자랑스러운 시기. 계절로 따지면 장렬하는 태양과 거친 폭풍이 지나간 뒤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초가을이 아닐까. 이제 나는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을 지나 고요한 겨울에 이르렀다. 한때 이룬 성취와 업적은 과거의 것으로 돌려보내고 분노와 노여움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지금 나는 비로소 평화롭고 자유롭다. 그래서 80이야말로 노년기의 정점이 아닐까 싶다. 서양 속담에 노인을 일컬어 앙금 없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말의 참뜻이 새겨진다. 80에서야 누리게 된 이 기쁨을 어떻게 나누고 기념할 것인가. 나는 팔순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죽을 때까지 간직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드는 계기로 팔순잔치를 기획하고 싶었다. 올 한 해는 1년 내내 내 생일이다. 팔순잔치를 어떻게 치르고 싶냐는 가족들의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생일 하루만 챙기기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아까웠다. 또 80이라고 친척과 지인을 전부 불러놓고는 비싼 밥 한 끼 먹으며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는 잔치라면 재미도 의미도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나는 팔순을 핑계로 1년 내내 소중한 사람들과 각각 약속을 잡아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고 감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팔순 생일이니 대뜸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터였다. 나는 팔순이란 말은 쏙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정했다. 그렇게 만나서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사실은 오늘이 내 팔순 생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첫째는 진작 그런 줄 알았다면 더 좋은 음식을 근사한 곳에 가서 대접할 걸 그랬다며 미안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만한 점심도 내 생일을 위한 것이라면 과분하다. 둘째는 1년 내내 팔순잔치를 치르는 게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섭섭하지 않게 하려고 큰돈 들여서 잔치를 치러주지만 정작 잔칫날엔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 그 의미를 새기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팔순잔치를 어떻게 치를지 나름대로 고민해보겠다며 돌아갔다. 살면서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돌잔치, 결혼, 환갑, 칠순, 팔순 다 합쳐도 10번을 안 넘는다. 소중한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를 축하해주는 얼마 안 되는 기회인데 우리는 형식에 얽매이느라 축하하는 기쁨도 축하받는 기쁨도 쉽사리 놓쳐버린다.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서로 우왕좌왕하느라 그날 하루가 홀라당 사라져버린다. 그런 잔치가 뷔페집 사장님 말고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졸작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를 읽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그럼 나는 내가 언제 재미있게 살았다고 했습니까?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했죠. 라고 대답한다. 인생에는 즐겁고 기쁜 날, 슬프고 서러운 날보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날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반복되는 하루를 지겨워하면 재미없는 인생을 살지만 하루하루 작더라도 즐길 거리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가면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일상에서 재밌거리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런 재미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기념일이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축하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내 식대로 즐겁게 자리를 마련해서 축하를 받으면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한 번은 가족 아카데미아 회원인 동양화가 한 분이 자신의 환갑을 기념해 제주도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축하해 주려고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림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내 웃는 얼굴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화가는 웃으며 말했다. 60년을 살면서 기억에 남는 60분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과 보육원 봉사를 할 때 찍은 스냅 사진을 참고해서 그렸어요. 축하하러 간 내가 되레 그림 선물을 받으며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졌는지 모른다. 자신의 환갑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계기로 삼다니 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밝혀주던 그 다음 잔치였다.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하나 없다고 지루하게 살지 말라. 찾아서 누리려고 하면 즐거운 일은 늘 우리 곁에 있다. 대접받으려는 수동성이야말로 세상과 불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생의 재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태도가 결국은 인생을 정말로 재미있게 만든다. 2014년 12월 30일이 진짜 내 팔순 생일이었다. 우리 가족 13명이 모여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자식들은 수산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회를 사다가 상을 차려주었다. 매운탕도 맛있게 먹었다. 금일봉도 받았다. 지난 80년 세월에 대해 짧게 회고도 했다. 참 오붓하고 만족스러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팔순잔치였다. 2장. 어차피 100년을 살아야 한다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아흔이 되어서야 깨달은 인간관계의 비밀. 사람에 대하여. 타인은 지옥이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유명한 문장이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그의 눈치를 본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속은 명쾌하게 알 도리가 없으니 마음이 늘 불편하고 찜찜하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타인의 눈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이다. 타인은 지옥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맥과 평판이 아닐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했다. 선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 이어졌다. 좋은 취직 자리, 알짜배기 투자 정보, 학군지 정보 같은 것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은밀히 아름아름 전해졌다. 그러니 인맥이 중요할 수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접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인맥이 넓다는 것은 칭찬 중에서도 으뜸 칭찬이었다. 인맥이 중요한 시대였기에 덩달아 평판도 중요해졌다. 믿을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야 주변에 사람이 붙었다. 누군가가 내리는 평가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부탁하든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직장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고 친구가 부르면 피곤해도 나갔다. 이것이 우리 세대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없었다. 우리라는 무리 속에 끼인 내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정보는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흐르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타고 빠르고 평등하게 흘러든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누르면서까지 특정 무리에 끼어 있을 필요도 없다. 인맥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욕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 나는 그 점이 참 부러웠다. 억지로 맺고 힘들게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호의를 바탕으로 맺은 관계가 대세가 된다니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맺기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가 보다.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나에게 묻는 단골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문제다. 특히 억지로라도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지, 무리하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반대로 의아해진다. 꼭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낼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걸까? 혼자 지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세상인데 왜 인간관계는 여전히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걸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 자유롭고 싶은 욕구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동시에 가지는 상반된 욕구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서 건강하게 균형을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그 균형 잡기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첫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에게 같은 기대치를 갖고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모두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내 마음을 다 알 거라는 환상적인 기대야말로 갈등의 주범이다. 매일 붙어있는 사이여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많다.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일을 해줄 의무는 없다. 각자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그 의지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다. 서로가 지키고 싶어하는 자유의 영역.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어긋난다. 언젠가 큰아들은 내가 죽으면 재산은 끝이라고 선언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알았다 하고 한마디만 했다.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이어받을 사람은 큰아들이므로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를 나에게 미리 말해준 게 고마웠다. 이 얘기를 듣고는 당사자인 나보다 더 분개한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자식들과 가깝게 지내는 데에는 이런 선긋기가 한몫했다고 나는 믿는다. 나와 같기를 바라는 허망한 기대를 버려야 서로 다른 느낌, 생각, 행동을 존중할 수 있다. 둘째, 외로움을 꼭 사람으로 달랠 필요는 없다. 기대를 버리고 나면 외로움이 밀려올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싶어 허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을 꼭 사람으로 달랠 필요는 없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나 존재도 충분히 좋은 친구다.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지면 산을 찾곤 했다. 산에 올라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누우면 꼭 엄마 품에 안긴 듯 포근해지고 편안해지고 다시 살아갈 힘이 났다. 산 덕분에 가족과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환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가장 믿음직한 친구로 꼽는 사람들도 있고 바다에 가면 저절로 울분이 풀린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안정감과 기쁨을 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대상이라면 좋은 친구다. 언제라도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하는 친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해진다. 셋째, 미움에도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젊어서 마당발로 불리던 친구가 있었다. 무슨 일만 일어나면 사람들은 이 친구부터 찾았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 찾는 사람이 줄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외톨이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그는 그야말로 손절의 전문가였다. 자기가 충고한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친구가 줄었고 나중에는 혼자가 되어버렸다. 꼭 그렇게까지 사람을 쳐내야 하나 싶지만 그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렸다. 결국 외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말이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미움으로 단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에게만 상처를 입히는 미움은 없다. 미워하는 동안 자기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도 함께 소진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것을 미워하는 자에게 쏟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차라리 그에 대한 관심을 끄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편이 후회를 덜 남긴다. 그러니 미움이 마음을 휩쓸 때는 꼭 기억하기를. 미움에도 에너지가 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넷째, 사람이 그리울 땐 먼저 다가가라. 아흔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 하나.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 그리움이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나에게 무례했던 타인의 행동이나 서로 상처 주고 싸운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좀 더 다정할 걸, 옹졸하게 굴지 말 걸, 그 마음을 더 존중해 줄 걸, 좋은 것은 더 나눌 걸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온 마음을 차지한다. 좋은 일만 생기는 관계는 없다. 사람을 사귀다 보면 화나고 억울한 일도 덜어 겪는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나중에는 좋았던 일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입어도 사람으로 인해 다시 치유되고 행복해진다. 인간관계가 때론 지긋지긋하더라도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자주 찾아든다. 그럴 때 나는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도 나를 반길까, 나를 좋게 기억할까, 괜한 얘기만 하게 되지 않을까 같은 걱정은 일단 미뤄둔다. 우리가 공유하는 추억의 힘을 믿으며 오늘 내가 먼저 다가간 이 행동이 좋은 추억 하나를 더 만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흔이 넘으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만큼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때 친했던 친구들도 각자 사느라 바쁜 데다가 은근한 비교 심리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는다. 그럴 때는 혼자서 마음을 달래고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친구에게 다가가기를. 친구도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당신은 좀 더 일찍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장. 내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인생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 일상을 대하는 태도. 하고 싶은 말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제1의 요소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다. 분노에 대하여.
2018년 여름은 더위의 기세가 대단했다. 뙤약볕에 5분만 나가 있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아도 연구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열기를 멈추기엔 역부족이었다. 매일 연구실에 출근했지만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다.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을 닦다가 정 힘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다. 그렇게 퇴근 무렵까지 버틸 생기를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아빠 샤워하세요 매일. 아빠 몸에서 냄새 난대. 이게 무슨 소린가.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주 샤워를 하는데도 냄새가 난다니. 딸은 사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게 틀림없었다. 내 연구실은 사위의 직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걷기 힘든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사위가 우리 부부를 연구실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러니 내 몸 냄새를 가까이에서 맡을 기회가 잦았다. 솔직히 그 말을 들은 순간 기분이 나빴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딸에게 불평했나? 왜 나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 혹시 우리 부부를 태워다 주는 게 번거롭고 불쾌했나? 그래서 그간 쌓인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건가? 사위가 나를 싫어하나? 나를 노인이라고 무시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때 불현듯 며칠 전에 만난 선배 교수님의 일화가 떠올랐다.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선배 교수님의 연구실을 자주 찾았다. 함께 식사하고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내게는 풍요로웠다. 하루는 점심을 함께하고 늘 가던 찻집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선배님이 다른 곳으로 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자주 가던 그곳도 괜찮은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시느냐고 묻는 내게 선배님은 대답했다. 이 교수, 저 카페 직원이 나보고 송장 냄새 난대. 선배님은 자기 몸 관리에 소홀한 분이 아니다. 몸도 마음도 깔끔한 분이다. 그런 선배님이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나는 선배님이 오해를 했다고 확신했다. 아마 카페에서 작은 말다툼이 있었거나 직원이 불친절한 행동을 보였는데 선배님께서 그것을 곡해서 들으셨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느 누가 단골 손님에게 그런 막말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한편으로 선배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나이가 들면 감정적으로 위축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은 좋은 쪽보다 나쁜 쪽에 훨씬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내가 지금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 하기 싫은 일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행동을 위축시키고 말도 거르게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데 이런 자기 검열이 예의를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분노로 연결되기도 한다. 젊은이들이 조금만 불친절해도 늙은이라서 무시한다며 그 의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크게 노여워한다. 자식들끼리 외식을 나가면 일부러 자기를 빼놓았다고 야속해하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자기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꼬아서 듣는다. 이른바 심술궂은 늙은이가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화가 늘었다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내 해석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건과 거기서 느낀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사건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내 경우로 돌아가 보자. 팩트는 사위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딸에게 알렸다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아무리 위생에 신경을 써도 노인은 스스로 그 냄새를 자각하기가 어려우므로 주변에서 알려주면 고마워할 일이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작년 같은 시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나는 왜 분노가 일었는가? 나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사위가 불쾌했다라고 사건을 해석했다. 그런데 사위가 불쾌했나?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온전히 냄새라는 감각적 차원의 불쾌일 것이다. 사위가 냄새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했다거나 원래 나를 싫어했다거나
늙었다고 나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내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해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바로 나이 듦에 대한 내 편견에서 비롯되었다. 나이 든 사람은 짐스럽다. 노인은 민폐를 끼친다. 나이 들어봐야 좋은 거 하나 없다. 이런 색안경이 문제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 우선 나이 든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정작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를 품지 않았기에 억울하다. 나이 들어 화가 늘어봐야 자기 손해일 뿐이다. 안 그래도 외로워지기 쉬운 시기인데 부적절한 화로 그나마 돈독하던 관계마저 일어서야 되겠는가. 자꾸만 화날 일이 많아진다면 자기 눈에 씌인 색안경의 정체부터 파악해볼 일이다. 그것은 나처럼 나이 듦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색안경을 벗고 보니 사위의 말이 고마웠다. 사위가 아니었다면 여름 내내 몸의 냄새를 몰랐을 테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꼼꼼히 샴푸를 하고 비누칠을 한다. 향긋한 냄새에 내 기분도 좋아진다. 또 차를 타면 사위에게 물어본다. 내 몸에서 아직도 냄새 나니? 그럼 사위도 편안하게 대답한다. 아니요, 요즘은 냄새 안 나요. 하고 싶은 말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가감없이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편안해진다. 그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제1의 요소다. 그러니 습관적인 화로 사람을 잃기 전에 돌이켜볼 일이다. 어떤 색안경이 당신의 삶과 관계를 갈아먹고 있는지를.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은 없는지도 모른다. 공감에 대하여. 나는 컴퓨터를 일찍 배웠다. 그 시작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첫 해인 1973년도였다. 당시 학교는 매년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연수회를 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그 중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듣는 강의도 있었다. 그때 초빙 강사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는 대뜸 연단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들, 여러분은 문맹자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문맹자라니. 강의를 들으면서 이유를 알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회사 삼보컴퓨터의 대표로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면 문맹자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또 그는 컴퓨터를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단번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컴퓨터는 단순한 작업을 하려고 해도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기에 정보는 고사하고 사용이 불편한 계산기처럼 보였을 뿐이다. 강의를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한 외국 교수로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학교 주소가 없었다. 내가 주소를 묻자 그는 볼펜을 꺼내 명함에 밑줄을 그으며 말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그게 이메일 주소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 부끄러운 경험 후에 비로소 컴퓨터를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행히 나는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축에 속했다. 컴퓨터에 익숙해지자 모든 강의에 선도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했고 수련이에게도 모든 자료를 컴퓨터로 제출하도록 했다. 정년 퇴임 전까지 컴퓨터를 제일 잘 쓰는 교수로 인정받았고 퇴임하고 나서도 컴퓨터로 원고를 쓰고 책도 편집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컴퓨터는 가장 재미있는 놀잇감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변화 앞에 너무 자만했던 걸까? 컴퓨터 실력만 믿던 내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변화가 있으니 바로 스마트폰이다. 나는 컴퓨터만 있으면 웬만한 일은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핸드폰이 등장했을 때도 피로를 못 느꼈다. 학교나 집이나 내가 가는 곳마다 늘 전화기가 있으므로 핸드폰을 꼭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으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은 부차적인 불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실명 인증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법이 되고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요즘 내가 이근후임을 증명할 방법이 오직 스마트폰뿐이다. 스마트폰이 없으니 인증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불가했다. 결국 얼마 전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아내의 핸드폰 명의를 내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호되게 당한 후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죽기 살기의 마음으로 변화에 무조건 올라타라고 역설한다. 기술 변화가 무척 빠르고 예측도 쉽지 않다 보니 그 흐름에서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오르기가 너무도 어렵다. 요즘 논의되는 키오스크나 AI 사용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다. 약자를 돕기 위한 대안도 사회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 스스로 그것에 적응하고자 애써야 한다. 한번 소외되면 열애된다. 변화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와 다르게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현재도 개인주의적이고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소위 MZ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 특히 직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사들이 고생이 많다고들 한다. 때로는 젊은 세대의 가치관 붕괴를 걱정하며 나에게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말에 동조하지 않는 편이다. 젊은이들이 왜 저럴까라는 물음에는 그들을 자기와 다른 인간으로 못 받고 대상화하는 시선이 깔려 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슷한 욕구를 가진다고 믿는다. 먹고 자고 꿈꾸고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를 추구하는 등 세대와 국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서 충족되길 바라는 기본적이고도 공통적인 욕구가 있다. 다만 다른 것은 개인의 타고난 기질과 그가 태어난 시대적, 공간적 환경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가치관은 인간적 욕구와 타고난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산물이다.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언젠가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 걱정이라는 어느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아들이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사람을 통 안 만나니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다. 또 온라인상에 숱한 친구들이 있었다. 평생을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어머니에게 아들은 은둔형 외톨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들은 그와 반대로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적응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고 생업을 해결했다. 다만 그 방식이 어머니의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가치관의 변화도 일단 수용하고 보라고 조언한다. 기술 변화에 가타부타 의견을 보태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듯이 가치관의 변화도 우선 수용해야 한다.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부정할 문제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욕구를 분출하는 방식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제도가 달라진다. 이렇듯 변화는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결코 멈추거나 역행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젊은이들의 생경한 사고와 행동에도 인간 고유의 욕구가 숨어있다. 그것을 보려고 한다면 세상에 이해 못할 인간의 행동은 없다. 언젠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요즘엔 여성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즈라고 불러요. 남자, 여자 모두 통합해서 믹스라고도 불러요. 언뜻 이해를 못했다. 유전자가 섞였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구분되길 원해서 쓰는 거예요. 아흔에 이른 내가 이 개념을 손쉽게 이해하길 바란다면 욕심일 것이다. 내가 젊었을 때 받은 교육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정체감은 치료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젠더를 스스로 정의하는 세상이다. 이럴 때도 내 대응 원칙은 무조건 수용, 그리고 생각, 그리고 이해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으로 불리고 이해받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그것을 억압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욕구를 표출하며 자기 파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가.
내가 치료실에서 만난 많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제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왜 믹스라는 용어가 떠올랐는지를 말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주 갈등을 경험한다. 때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하는 감정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를 나와 같은 사람이자 공동체의 어엿한 일원으로 바라보면 그 생각을 존중할 수는 있다. 비록 공감이 안 되고 이해는 멀지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는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는 다양성이 더욱 확장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럴수록 수용의 태도는 꼭 필요하다. 그것이 공감과 이해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집안 대소사는 전부 자식에게 넘긴다. 자유에 대하여. 자네 아들이 자네 죽으면 제사 안 지낸다던데. 몇 해 전 지인이 나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들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고 걱정이 됐나 보다. 이 나이에 자식과 척을 지면 안 된다. 아들 건사 잘하라는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익히 들어온 말이라 별로 놀라지 않았다. 워낙 격식을 싫어하는 아들이라 제사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이해했다. 제사를 안 지낸다니 굶는 영혼이 되겠구나 하고 웃으며 가볍게 넘겼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다. 제사와 관련한 우리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면 파격과 혁신의 연속이었다. 우리 집안의 선사는 당시 영남고교 옆에 있었는데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를 비롯해 6개의 산소가 있었고 산지기가 선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져 피난민들이 몰려오자 선산 주변은 졸지에 피난민들의 판자촌으로 돌변해버렸다. 더군다나 학교가 부상병들을 돌보는 병원으로 바뀌면서 수업할 공간이 사라지자 학교 옆 선산은 학생들의 운동장이 되어버렸다. 체육 시간이면 교사가 할아버지 묘에 봉분에 올라가 수업을 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산을 옮겨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버지를 비롯한 9 형제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이때 어머니가 모두 화장하여 낙동강물에 상골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당시 관습에서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6분의 시누이와 2분의 시숙을 모시는 입장에서 어머니가 그런 주장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환 중이셨기에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권한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다. 어머니가 일꾼 1명을 데리고 파묘했던 걸 보면 어른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는 전통이라는 이유로 힘에 부치는 일을 떠안기보다 조상을 모시는 형식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바꾸는 편을 택하셨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당시 제도에 의해 내가 호주가 되었다. 나는 호주가 되면서 내 권한으로 모든 기제사를 양력으로 바꿨다. 그리고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기로 공표했다. 고모님들은 크게 반대하셨고 음력에 맞춰 제수를 장만해 오시기도 했다. 하지만 어른들이 모두 별세하면 내가 음력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니 양력으로 제사 날짜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득했고 고모님들은 마지못해 따르셨다. 그 후로 모든 기념일을 양력으로 통일했다.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 나는 제사 형식을 한 번 더 크게 바꿨다. 2002년 4자녀 가족과 우리 부부가 구기동에 빌라를 짓고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은 제사 문제를 깊이 논의했다. 우선 제주인 내가 부모님 제사만 지내고 그 윗대 조상의 제사는 설날과 추석에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제사라는 형식도 성균관에 가서 옳은 절차를 배워 전통에 맞게 지낼 게 아니라면 우리 현실에 맞게 변형된 방식을 구상해보자고 제안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난상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탄생한 우리 집만의 제사 원칙은 2가지다. 한 가구당 한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상을 차릴 것. 각자의 종교에 따라 최대한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예를 올릴 것. 이 원칙에 따라 우리 집 제사는 23년째 큰 갈등 없이 치러지고 있다. 나는 의학자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만을 믿고 사는 처지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사후 세계나 조상신의 존재를 말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 제사란 망자를 위한 의례가 아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슬픔을 달래고 떠나간 사람들을 기리는 자리가 바로 제사다. 그러므로 제사는 무엇보다 산자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제사상 차리는 문제로 산 사람들끼리 갈등한다면 그 전통과 형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산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형식으로 제사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내가 제사와 관련해 끊임없이 혁신적인 방법을 시도한 것도 이런 생각에서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가 제사 권한을 갖게 되면 아예 제사를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이 말은 아들이 한 가족의 리더가 되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의례와는 과감히 절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어머니가 화장을 감행했고 내가 제사 절차를 대폭 축소했듯 미래 세대의 뜻을 중심에 두고 제사 문제를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혀를 끌끌 차며 걱정할 일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었다. 이제 내 시대는 저물었고 아들의 시대가 떠올랐다는 의미였으므로. 내가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는 오직 자식들의 몫이다. 그런데 자식들이 나서서 미래의 제사 문제를 정리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홀가분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자식들의 결정에 따르면 남은 인생을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도 될 터였다. 이 얼마나 자유로운 노년인가. 자식이 장성하면 자연히 집안의 리더를 도맡아야 한다. 오히려 자식이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서 집안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와 방향이 없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부모는 제 한 몸 잘 건사하며 인생의 의미를 곱씹어야 하는 황금 같은 노년기를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느라 소진한다. 반대로 자식은 매사 부모의 결정을 기다리며 눈치를 보느라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다 보면 늙은 부모가 장성한 자식에게 일일이 간섭하려 들고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의기소침해진다.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가깝게 지내기 어려운 부모 자식 사이가 이렇게 더 멀어지고 만다. 부모의 눈에 자녀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에게는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못 믿어 보이기 쉽다. 그러나 자식이 어느 만큼 나이를 먹으면 자식의 뜻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실수투성이라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어느 정도는 무심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으면 그것으로 됐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부모 역할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앞으로는 자식의 뜻을 따르며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부모 역할을 자청하라. 부모의 그림자가 거쳐야 자식이 햇볕을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부모 노릇의 최종 목표는 자식의 독립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멋지게 홀로 서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아이가 수만 번 넘어지며 걸음마를 배우듯 자식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독립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자식이 제대로 서야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의 순서를 바꾸라.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자식도 비로소 제 앞가림을 시작한다. 어느 때고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미래 세대의 개막은 부모 세대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5장. 오늘 하루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한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는 일상의 곳곳에서 즐거울 수 있다. 언제까지나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것. 5년 전 3년여간 단골로 드나들던 카페가 문을 닫았다. 주인이 종업원 없이 혼자 꾸려가던 아담하고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직접 뜨개질한 소품과 직접 빚은 커피잔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어 주인의 취향과 사람 냄새가 느껴졌다. 그저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나는 약속만 있으면 대부분 이곳에서 사람을 만났고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회원들과 때로 몰려가 차를 한 잔씩 마시고 헤어졌다. 주인은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 이 찻집을 운영했는데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다며 무척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다. 3년 넘게 이곳을 드나들면서도 카페의 이름을 몰랐다. 대충 언덕 입구 하얀 집이라고만 설명해도 다들 잘 찾아왔기에 특별히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을 닫게 되었으니 나는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카페 오코가 뭐예요? 까사 데 지나예요. 까사는 스페인어로 집이란 뜻이고 지나는 제 이름이에요. 그렇구나.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주인과 나눌 이야깃거리가 더 풍성했을 텐데 나는 괜히 아쉬워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주인도 내게 전부터 궁금했다는 듯 질문을 하나 던졌다. 선생님은 왜 늘 카푸치노만 드세요? 고백하자면 나는 커피엔 문외한이다. 의사가 된 후부터 정년 퇴임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오직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커피의 종류가 많아지고 메뉴판에 등장하는 커피만 20종이 넘어가자 내 정신은 혼미해졌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나는 그냥 계피가루를 뿌려준다는 이유로 카푸치노를 선택하게 됐고 지금도 오직 카푸치노만 마신다. 초등학교 때 한약빵집 아들과 짝이 됐는데 그 친구가 매일 남는 계피를 한 줌씩 들고 와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일제강점기라 모든 게 궁핍했던 때였어요. 그러니 친구가 가져오는 계피 껍질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유일한 군것질거리였죠. 그 맛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폐점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단골 가게의 이름. 고집스레 마시는 커피에 대해 계피가루가 들어간다는 것 말고 아는 게 없다는 사실. 왠지 모든 게 부조리하게 느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카푸치노의 유래를 검색해 보았다. 카푸치노라는 이름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인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서 비롯되었다. 이 형제회의 수도복에는 두건, 이탈리아어로 카푸치오이 달려 있었는데 짙은 갈색 위에 우유 거품이 얹힌 모양새가 그 두건과 비슷하다고 해서 카푸치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진작 알고 마셨다면 커피 맛이 더 아련했을 텐데. 까사 데 지나가 문을 닫을 때가 되어서야 궁금증을 풀다니. 이제 카페의 이름도 알고 뜻도 알고 고집스레 마셨던 카푸치노의 유래도 알았는데 정작 카페는 문을 닫아버렸다. 젊은 날엔 이미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인 줄 알았을 땐 이미 떠나가 버린 후라더니 이렇듯 모든 일은 서로 조금씩 어긋나게 마련인가 보다. 돌이켜보면 인생사가 대부분 그랬다. 당시에 필요했던 지혜는 늘 나중이 되어서야 얻어졌다. 아버지 노릇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이미 아이들은 다 커 있었다. 아내의 고마움을 깨달았을 때 아내의 머리는 하얗게 새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나이가 되어보니 어머니가 느끼셨을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알겠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함과 아쉬움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을 텐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영화에서처럼 5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곰곰 상상해 본 끝에 나는 결국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무모해질 수 있었고 내가 선 자리가 어딘지 몰랐기에 끝까지 가볼 수 있었다. 상처받을 줄 몰랐기에 돌진했고 실패할 줄 몰랐기 때문에 도전했다. 만약 살아갈 날들을 미리 알고 있었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웬만한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기력에 빠져 우울한 날들을 보내지는 않았을까?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무기가 무엇일까? 나는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한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감정은 모른다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은 알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의지를 세우고 노력하면 미지의 내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감정이 인간을 분노와 좌절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미래를 몰랐기 때문에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나이가 들면 인생을 다 아는 듯 체념하고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다. 미래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채워질 뿐 새로운 일 하나 없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가 몇 살이든 오늘치 인생 앞에서 우리는 모두 초보다. 나는 올해 90세이지만 나도 90세는 처음 살아본다. 내일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목숨이 붙어있는 한 도전적으로 살겠다고 각오하라.
그것이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감정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결과로 찾아오는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 정말 알았더라도 더 잘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따뜻한 추억을 최대한 많이 만들 것. 나에겐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하나 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술을 진탕 마시고 저지른 웃긴 실수들, 친구의 잘못을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사연,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서 우연히 좋아하는 시인을 만나 강론 아닌 강론을 들었던 기억 등등. 한참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대한 추억의 보물창고를 가진 그 친구가 저절로 부러워진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추억이 많을수록 힘들고 외로운 날들을 조금은 즐겁게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연구실에 출근해 책상에 앉아 한가롭게 차를 마실 때면 저절로 옛 일들이 떠오른다. 어디 좋은 데로 여행을 떠났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뤄서 상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추억들은 아니다. 누구나 살면서 경험했을 법한 일상적이고도 사소한 순간들. 예컨대 아이들과의 즐거운 한때나 환자들과의 우스운 대화, 홀로 산을 오르며 느꼈던 평온 같은 것들이 자주 떠오른다. 그러면 내 마음은 훈훈해지고 미소가 머금어지며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갈 힘이 솟는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추억을 꼽으라면 아내가 1년간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가 있는 동안 아이들과 알콩달콩하게 보낸 시간이다. 다행히 집안일을 담당해준 도우미가 있었고 아내의 친구가 아이들의 학교 일을 도맡아 주었기에 나는 병원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다만 주말마다 초등학생인 내 아이와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할지가 가장 걱정됐다. 마침 한국일보사에서 주관하는 주말 거북이 마라톤 대회를 발견하고는 작정하고 1년간 일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 대회에 참가했다. 장충동 국립극장 앞에 모여 남산 팔각정을 찍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거북이 마라톤이라는 이름답게 1등을 겨룰 필요 없이 그저 어슬렁어슬렁 뛰며 걸으며 결승점에 다다르면 되었다. 우리 가족은 노닥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갔다. 따뜻한 햇볕 아래 땀 범벅이 되어 시끌벅적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남았다. 팔각정에 올라 잠시 휴식을 취하고 국립극장으로 내려오면 상품을 추첨하는 행사가 열렸다. 우리는 계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마지막 발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번호가 불리기를 학수고대했지만 우리 가족 중 당첨된 사람은 1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그런 사소한 즐거움을 놓치기가 싫었다. 상품 추첨에 낙방하고 나면 아쉬운 마음을 달래러 오장동 함흥냉면 가게로 가서 냉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별것 아닌 가족 나들이가 나에겐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가끔 팔각정을 지날 때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젊은 부모를 볼 때, 아이들과 공을 차는 아버지를 볼 때, 이제는 장성한 내 아이들이 손주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거북이 마라톤의 추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한때가 잊히지 않기를, 가능한 한 그런 기억을 많이 만들며 살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게 된다.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들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빛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파라리 옛날 이야기다. 그런데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사소했던 일상의 추억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젊을 때는 멀리 있을 것 같은 안정과 행복을 쫓느라 매일매일 분주하게 살았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떠올리는 행복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 누릴 수 있을 만큼 지척에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행복이란 원래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누리는 호사일 뿐이다. 사막 위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발견해 목을 축일 때 느끼는 감각이 행복이라면 행복이다. 그러므로 지척의 행복을 목표로 살아선 안 된다.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낼 때 행복도 중간중간 찾아오므로. 다만
나는 일상에 숨어있는 행복을 최대치로 찾아 누리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어차피 내일도 출근길 교통지옥에 시달릴 것이고 과중한 업무량에 상사와 갈등할 것이며 아이를 돌보느라 진을 빼고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잠들 것이다. 삶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하루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즐겁게 보내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출근길에 마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새로움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상사에게 커피 한 잔을 권하며 부드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다. 아이와 함께 요리와 설거지를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최대한 즐겁게 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일상을 즐겁게 버티는 비결이자 추억거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다며 나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이 따로 있겠는가? 모든 성격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다만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크게 노여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하는 것일 테다. 그렇다면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다. 어차피 다가올 일이라면 가능한 한 내가 즐거운 쪽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의지다. 나는 오늘도 훗날 거동이 불편해지면 하나씩 꺼내볼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을 저장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좀 더 찾아 누릴 만한 행복이 잘 보인다. 일단 깨어나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기쁘다. 오늘 손님을 맞을 예정이라 설레고 언제라도 출근할 연구실이 있으니 행복하다. 오늘은 딸의 부축을 받으며 북악 스카이웨이를 돌아볼 것이다. 사소하고도 소중한 추억들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한다.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당신이 포착한 오늘치 재미가 먼 훗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추억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며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일상의 곳곳에서 즐거울 수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행복했던 추억들 뿐이므로.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